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한일 관계는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대통령의 책임을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는데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을 인정하고 일주일에 최대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상한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자체를 철회하고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생산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생산량은 제한되지만 기술 수준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우리 기업으로선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국 등 서방에 맞서 모든 형태의 테러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뜻을 모으고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핵 위협을 비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잇따른 위기로 국내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국민의 새로운 자긍심이 될 거라며 직접 여론 설득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한 길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며 전 정부와 야당을 직격했습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한일 관계도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전임 정부와 야당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김대중 오부치 선언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연설을 소개하고 저우언라인 전 중국 총리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차세대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실도 거론하며 한일 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제징용 해법안으로 나온 제3자 변제 방식이 지난 1965년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65년 협정 기조 아래 역대 정부가 합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현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며 이번 방일에서도 역대 정부의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한일 관계 정상화가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거라며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기회와 희망이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이처럼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성과 홍보에 나섰지만 국회에선 여전히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을사조약으로 규정하며 외교부 장관 등 책임자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었다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강제동원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뒤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에 주기만 하고 정작 푸대접만 받은 외교 참사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친일적 결단이다. 시중에 제2의 경술 국치이자 계묘 국치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특히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 등이 회담 테이블에 올랐는지를 두고도 공세와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 착실하게 이행하라.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양해해달라. 독도 문제나 무슨 위안부 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습니다.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잠깐만요.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됐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굴욕 외교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굴욕 외교 또 계묘 국치 제2의 이완용 이런 이 플래카드가 많은데 이런 플래카드의 내용들이 실체가 무엇이냐. 굴욕이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한테 몸을 굽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당당한 자주 외교를 해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며 한일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고 제2의 이완용이고 길거리에서 침튀면서 악쓰면서 비판받아야 될 일입니까? 여야 지도부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박진 장관 등이 신을사오적이라며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일 관계도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불러서야 돼. 야당이 국정조사 추진 등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여당이 이에 강력 반발하는 등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나온 일본 외무상의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발언과 관련해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유감 표시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에 3일 만에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네, 그래서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하고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답변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일본의 국내 주셔야죠. 정치적인 상황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인식은 동일하게 하고 있었습니까?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상 강제 노동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대단히 좁은 일본 나름대로의 법률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한국으로서는 그것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최대 주 69시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가 주 4.5일 근무제를 꺼내들며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표명했습니다. 건강보호 차원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있는 건 알지만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해놓고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논란만 부각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죠. 지금 고용노동부 잘못한 것이 타이밍을 잃었어요. 예? 타이밍을 잃었다고요. 더 보완할 내용들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신과 우려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또 대통령실 말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 국민의 삶을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다만 근로시간 개편의 필요성을 놓고는 여야의 시각차가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진 방향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다며 엄호에 나섰지만 12시간도 아니고 8.5시간이 되는 거죠. 맞죠? 예, 30% 줄이게 설계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개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민주당은 정부의 개편안을 아예 폐지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극한 과로 사회로 몰고 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대책입니까? 정책 혼선에 대한 지적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하신 것도 담아서 저희들이 보완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이처럼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면서 노동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입법 예고까지 마친 정부안을 한 달 안에 수정해야 하는 데다 최대 우군이었다가 돌아선 MZ세대를 달래야 하는 역할까지 떠맡게 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간 상한캡 보완 지시 이후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가 다음 달 17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보완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 싶은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수정안 마련을 위해 노동부는 연일 MZ세대와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군으로 얘기했던 MZ세대를 설득하는 작업에 소홀했던 게 정책 혼란을 불러온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주요 일정표입니다. 지난주엔 2차례, 이번 주엔 3차례나 MZ세대와의 간담회나 자문단 회의가 포함됐습니다. 노동부 주관으로 발족한 노동의 미래 포럼엔 20, 30대 청년 38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국민 여론, 특히 청년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분야의 노동개혁 과제를 제언하게 됩니다. 청년의 목소리로 국민에게 노동개혁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현장의 오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동계 최대 세력인 양대 노총이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50시간 한도 내에서 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하는 시간을 줄일 생각도 안 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이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이정식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세부 규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러 독자 제재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상황을 긴장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길어지게 만드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핵 위협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의 직간접적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감사의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I'm very glad to welcome in Kiev Prime Minister of Japan, Kishida Fumio, a truly strong defender of the international order and an outstanding friend of Ukraine.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핵 위협을 강력히 비난하는 것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唯一の戦争被爆国である我が国としてロシアの核兵器による威嚇は受け入れられず、ましてやロシアが77年間にわたる核兵器不使用の記録を破るようなことはあってはなりません。 기시다 총리는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의 재정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さらに今般エネルギー分野などへの新たな二国間無償支援を 4.7 億ドル供与すること、また NATO の信託基金を通じた殺傷性のない装備品支援に3000万ドルを拠出することを決定いたしました。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자신을 초청했다면서 화상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중국과도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Китаю ми і публічно, і дипломатичними каналами передали нашу формулу миру і запрошення брати участь в цій формулі. Запрошуємо на діалог, очікуємо відповіді.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부차 학살 현장을 찾아 조의를 표하고 수도 키이우에서 전사자 추념식에도 헌화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이던 기시다 총리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현지 시간 20일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폭을 발표합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등으로 금융권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도 제기됐지만 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을 전망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높일 가능성을 83%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한 당국의 조치 이후 은행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은행연합회 컨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당국의 조치에 대해 예금자의 저축과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약속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고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현행 1인당 5천만 원인 한도를 1억 원가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년 넘게 그대로 두었다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이 약 3억 3천만 원, 유럽연합이 약 1억 4천만 원, 일본이 약 1억 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1인당 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때문에 예금자 보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어서 저희 당이 소위 고금리 부담은 낮추고 예금자 보호는 높이는 이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도 현행 5천만 원까지인데 그것을 1억까지 늘리고 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 그런 예금자 보호 정책도 곧 입법 발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오늘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한 위원장에게 오늘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돌본 반려견이 다른 개의 공격으로 크게 다쳤습니다. 이 물어뜯은 견주는 함께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라졌고 경찰은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큰 개 한 마리가 주인과 함께 걸어갑니다. 갑자기 길 바깥쪽을 향해 뛰어가더니 무언가를 공격합니다. 집에 묶여있던 반려견 행복이를 물어뜯은 겁니다. 함께 있던 견주는 지켜만 보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납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에 묶여있다가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한 행복이는 등가죽이 모두 벗겨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긴 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피부가 괴사하면서 큰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왼쪽 옆구리 부위에 2분의 1 정도가 피부가 탈락이 돼가지고 말려있는 상태고,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게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전신적인 폐혈증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고, 피해 견주는 개 주인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황당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개가 개를 다치게 한 사건이라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개가 개를 물었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난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이태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충북 청주에선 상가 화재로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강원도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늦은 새벽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소방차가 길게 늘어서고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난 겁니다. 집안은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잠자고 있는데 밖에서 불 났구나, 다른 집에서 불 났구나 하고 뛰쳐나왔죠.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80여 세대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지하 기계실에 쌓여있던 폐자재 등을 태운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대부분 주민은 자택으로 돌아갔지만 주민 한 명은 구청에서 마련한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뚫고 시뻘건 불길과 함께 새까만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2개 동과 1톤 탑차 등 작업용 차량 2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빼곡히 늘어선 상가 건물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으며 옆 건물까지 위협합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충청북도 청주시 모충동의 1층짜리 상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1층짜리 상점 건물과 바로 옆 3층짜리 상가 주택까지 12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어제 하루 동안 강원도 등 전국에서 16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산불은 산림당국의 심야 진화 작업으로 6시간여 만에 불이 꺼졌지만 강원도 양구군 DMZ 지역 산불과 화천군 군사격장 인근 산불은 진화대원의 접근이 어려워 밤새 진화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함께 헬기를 동원해 불길을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준공된 지 6년이 지난 아파트에서 대리석이 깨져 균열이 생기고 철근 기둥이 휘어져 지자체와 시공사 등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만리동에 있는 센트럴자이 아파트 1층 기둥에 있던 대리석이 떨어져 깨지고 균열이 생기면서 아파트 철근이 휘어져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시와 중구청, 소방, 시공사인 GS건설 등은 현장에 출동해 점검한 결과 건물 붕괴 위험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준공된 지 6년 정도 지나 변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공사에 구조체를 받치는 임시 기둥인 잭 서포트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슬램덩크가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상에서 정식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슬램덩크 만화 원작자 이름을 딴 이노우에다케88.com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2달가량을 앞서가면서 올봄 들어 날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4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 그리고 예년보다는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무려 12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쪽에서부터 점차 비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지만 충청 이남에는 최고 30mm,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이 비로 대기의 건조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9.4도, 대구 9.1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고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1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고온 현상이 점차 누그러지며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우리나라가 황사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미세먼지 정보 확인해 주시고 호흡기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우리 국민에게 새 자긍심과 혜택을 불러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협력을 강조하며 일본에 대한 우리 측의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여야가 다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 시간을 갖습니다. 야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3자 변제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조치를 국익을 위한 어려운 결정으로 보고 배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건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거듭 주 60시간 일하는 상한선을 못 박았습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60시간 일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라고 했던 방침에서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자 주 4.5일제 추진 계획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점진적으로 4.5일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 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4.5일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다음 주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에 참고로 주 4.5일제와 관련한 우리 당의 토론회가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오늘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 래퍼와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했던 20대 래퍼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지난 17일 마약 투약 혐의로 래퍼 25살 A씨를 입건하고 모발과 소변 검사를 진행하는 등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의 신고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마약 종류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박달재 자연휴양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대원 140여 명과 장비 9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여 2시간 반 만에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비닐하우스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고 비닐하우스 1개 동과 1톤 탑차 등 작업용 차량 2대가 일부 소실됐습니다. 네, 요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농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풍에 불이 커지면서 마을 주민 수십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농산 부산물을 태우다가 축구장 65개 면적, 임야 47헥타르를 화마에 휩싸이게 한 순천시 월등면 산불. 이처럼 논밭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 산으로 크게 번지는 경우가 요즘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최근 10년간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다 비롯된 산불은 전체 14%, 농업 폐기물을 태우다 난 것까지 더하면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논밭 소각은 보통 봄에 많이 합니다. 해충을 잡으려고 태운다지만 보통 이충을 더 많이 잃게 됩니다. 고추대 같은 농업 폐기물도 불태우는 대신 잘게 부수거나 퇴비로 만들어 땅에 뿌리는 게 낫습니다. 파쇄기는 각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려 사용하면 됩니다. 포도 장가지, 그다음에 복숭아 장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걸 다 소각을 시켰는데 지금은 파쇄기가 나와서 파쇄시켜서 그 농사 지는데 부산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국은 직접 농촌을 돌며 산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쇄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논밭에 이제 거름을 주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또 미세먼지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산불을 또 방지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석삼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행대로 무심코 한 일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농촌 현장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삼성과 SK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의 생산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생산량은 제한되지만 그나마 기술 수준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우리 기업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의 핵심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중국의 이득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중대한 거래는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정의하고 이 금액을 넘어서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10만 달러 이상 거래 기업이고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5% 이상 증산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If CHIPS Incentive Program funding recipient engages in transactions violating these restrictions, the department can call back the entire funding for work. 다만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건 가능해 그나마 우리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확장은 생산 시설 확대를 말하는 것이어서 기술 수준은 발전시켜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술이 발달하면 한 웨이퍼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도 늘어나 사실상의 증산도 가능할 것으로 우리 업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는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의 수출 통제로 막혔지만 우리 기업은 1년 유예를 적용받아 올해 10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계속 열려 있어 최악의 차이나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의 생산 확대 제한과 함께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의 반도체 공동 연구 개발을 금지하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하는 등 강력한 반미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가스와 원자력 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악대의 연주 속에 레드카펫을 밟고 회의장에 입장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决定深化中俄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为两国关系未来发展作出新规划。 양국 정상은 오커스 동맹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길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미사일로 세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중국이 제안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휴전을 모색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Полагаем, что многие из положений выдвинутого Китаем мирного плана созвучны российским подходам и могут быть взяты за основу для мир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когда к нему будут готовы на Западе. 양국 정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 강화 의지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두 나라 간 에너지 협력 확대로 중국 방향으로 건설 중인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위안화 사용을 늘리고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공동기구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양측이 노력한 덕분에 공동의 이익이 배가 되고 있다며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틀간 매우 중요한 공동인식에 도달했다며 푸틴 대통령을 연내 중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정상회담이 시작되자 중국을 향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해선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핵 위협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핵 폭탄의 유일한 피해국인 일본은 러시아의 핵 위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지원에 4억 7천만 달러를 제공하고 나토 펀드를 통한 비치명적 장비 구매를 위해 3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았다며 화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부 정보에 대한 주민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도입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영상과 음악 등 각종 콘텐츠 이용 행위를 총망라해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현지 시간 21일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개정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한국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북한 이외의 콘텐츠 유포자에게는 최대 사형을, 이용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을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파티게이트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거짓말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절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슨 전 총리는 현지 시간 21일 의회에 제출한 파티게이트 관련 52쪽 분량의 해명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총리실에서 코로나19 봉쇄 관련 규칙이 완전히 준수됐다는 나의 발언으로 인해 의회가 오도됐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언은 선의에 의한 것이었고 정직에 기반한 것이었다며 의도적으로 혹은 무모하게 의회로 오도하지 않았고 그런 일은 꿈도 꿔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극심한 갱단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올해만 53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유엔이 현지 시간 21일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마르타 우르타 대변인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이티의 갱단 간의 충돌은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531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으며 277명이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뇌전증 환자들 사이에서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치료약이 있지만 일반 환자들은 좀처럼 복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뒤 발작 빈도가 50%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까다로운 건강보험 급여 기준 탓입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A씨의 딸은 뇌전증 환자입니다. 첫들이 되기 전 진단을 받았고 22살이 된 지금도 이틀에 한 번꼴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년 전 에피디올렉스라는 약을 만나며 희망이 찾아오나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시행했으나 뇌전증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는데 그 5월 3일부터 에피디올렉스를 복용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뇌전증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약물 복용 7개월 차부터 발작이 다시 잦아졌지만 복용량을 늘려보자는 의사의 권유는 눈물을 머금고 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뇌전증 환자들에게 처방된 에피디올렉스는 효과가 좋은 대신 일반적으로 한 달 약값이 100만 원대를 훌쩍 넘길 정도로 비싼 치료제인데 A씨의 딸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발작 빈도가 최초 투약 시점보다 절반 아래로 줄어들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 달에 10차례 발작했던 환자가 에피디올렉스를 복용한 뒤 발작 횟수가 4번으로 감소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6번으로 줄면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에피디올렉스 고시 기준에 50%의 경련 횟수가 늘어나면 급여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기준에 저희가 걸린 거죠. 2병을 했을 때 매달 22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불을 하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죠. 때문에 발작 횟수의 증감률을 획일적으로 따지기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식장애가 올 수 있는 그런 발작을 적어도 4차례 이상 하는 정도의 발작이라면 그런 상태에서는 반드시 이 약을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기준으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에피디올렉스를 최초로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는 5종류 넘는 약물을 써보고도 발작 빈도가 50% 이상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소아청소년은 한 차례 발작에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2-3종류 약물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면 서둘러 에피디올렉스로 넘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5가지 약을 사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 시간 동안 아이들의 지적 능력은 점점 퇴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퇴행된 지적 능력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서 효과 좋은 약물이 있어도 까다로운 건강보험 기준에 막혀 복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로운 임상적 근거가 보완되면 급여 기준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확인된 게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 클리스만 감독은 과거 미국 대표팀을 이끌 때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역습, 좌우 측면을 활용하는 공격을 즐겨 했습니다. 때문에 벤투호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용됐던 이강인 선수를 이번 평가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 선수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백을 그대로 유지하고 미드필더 숫자와 위치를 바꾸는 정도의 작은 변화가 유력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수비에서 공을 빼앗으면 중원을 거쳐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공격하는 축구를 즐겨했습니다. 때문에 황인범과 함께 롱패스 능력을 갖춘 이강인을 어느 포지션에 기용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크로스나 컷백을 통해 중앙 공격수나 윙포워드가 골을 노리는 것은 같지만 미드필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벤투가 지향했던 축구와는 선명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is is maybe one of my strengths is to know what in players' minds goes on. You know how Sonny feels, how Min-jae feels, you know how Kang Jin feels. So all the different players. So for me, main work is to understand what they have the situation
and then help them to step it up again even more. 손흥민과 오영규 등 해외파가 가세한 대표팀은 훈련을 15분만 공개하며 평가전을 위한 본격적인 당금질을 시작했습니다. 감독님이 어떠한 옷을 입혀주느냐에 따라서 뭐 선수들의 특성 또 선수들의 색깔들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선수들도 훈련을 하면서 감독님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빨리 캐치를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제가 셀틱에서 잘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감독님 앞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클린스만호는 남미 두 팀을 상대로 한 전술 훈련도 비공개 훈련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변화는 없다고 했지만 선수 기용의 변화만으로도 벤투와는 다른 색깔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콜롬비아전 베스트 11이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오늘은 마치 5월 하순만큼이나 날이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4도로 어제보다 4도, 예년보다는 6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무려 12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올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방으로는 계속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쪽에서부터 점차 비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서울도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예상되지만 충청 이남에는 최고 30mm, 제주도는 모레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며 건조함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9.4도, 대구는 9.1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고 남부지방은 대구와 광주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우리나라에는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주 후반부터는 고온 현상이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